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임새 있는 입시 잡학사전 사회를 맡은 양 PD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수리논술 쓸겨 말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아니죠. 이제 녹화한 지가 조금 됐는데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인문논술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오늘은 이제 수리논술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패널분들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그 사람 평촌통사관 전략실장 이상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단 이민희입니다. 논술이 자꾸 이제 줄고 있잖아요. 계속 줄 거예요. 논술은 계속 이제 정부 지침이라 이거는 뭐 줄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내년도 거를 조금 전형 계획안을 좀 봤거든요. 근데 막 급감하진 않더라고요, 보면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뭐 200명 좀 넘게 많이 줄긴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대학들은 되게 소수만 줄고 있어서 이게 논술이 기조가 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긴 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또 논술의 그 최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완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올해가 가장 중요하니까 올해 이제 2022학년도 수리 논술에 이제 변화가 뭐가 있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일단 그 논술이 이제 그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지금 뭐 전체 선발이나 수시 점수 다 합쳐서 보면 이제 10%가 안 되죠. 옛날에 한창 많이 뽑았을 때에 비하면 많이 줄은 건데 이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없앨 수가 없는 이유가 뭐 아시겠지만 이 그 중위권이 갈 데가 없어요. 이거를 없애버리면 학종하고 학생부 추천이나 학생부 교과 그것도 내신으로 줄 세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다수의 학생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3등급 이하 3에서 5등급 사이의 아이들이 내신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바로 이게 없애버릴 수는 없는 상황. 그렇게 돼버리면 수시 자체가 아예 그냥 상위권을 위한 전형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다 정시가라 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좀 그 옛날에 그 장원 뭐죠 그 뭐라고 하죠 그 과거급제처럼 일단 신분 상승의 기회 아니 그 막말로 내신이나 좀 정시에서도 말로 이제 뭐 나쁜 학교는 아니지만 국가공상단도 힘든 학생들이 논술을 갔을 경우에 중앙대급으로 간단 말이죠. 얘들이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이제 구제 차원에서 이거는 뭐 완전히 지금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계속 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제 그 수시 수능에서는 이제 수리 논술은 이제 이과니까 그래도 그 인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문 논술보다는 좀 나은 게 그나마 나은 게 이건 답이 있다.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인문 논술은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붙고 그 나름대로 설정해놓은 거지만 이거는 또 문제를 푸는 과정이냐. 근데 물론 과정을 다 쓰잖아요. 이거는 과정을 다 쓰고 나서 답이 틀려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또 과정이 조금씩 뭐 빗나가도 답이 어느 정도 맞게 됐을 경우에 이건 또 이제 붙는 사례가 좀 이제 애들 말로는 이제 저희가 뭐 직접 채점한 건 아니니까 과정은 잘 이렇게 접근 안 한 것 같은데 좀 답이 나왔다 도출됐을 경우에 합격 사례가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서 그래도 이제 인문 논술보다는 조금은 좀 준비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은 좀 그래도 편하다. 확실한 거는 인문 논술과 달리 수리 논술은 해본 놈들이 죄송합니다. 해본 학생들이 그래도 잘 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의대 논술 같은 좀 극강으로 어려운 걸 제외하고서는 어느 정도 해볼만 하다. 그리고 이제 그 교과 과정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대학 측에서 수학 문제가 고교 과정에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증명을 못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는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 편이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또 어렵게 나오긴 하겠지만 뭐 그래서 여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가만히 계속 이런 게 축적되다 보니까 인원수는 좀 줄었지만 큰 변화는 전체적인 인원은 역시 줄지 않은 게 이제 그 적성 보던 대학들이 이제 논술을 바뀌었는데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그냥 단답형 주관식으로 바뀌었다는 정도의 느낌을 받는데
이런 거 정도가 올해 있어서 좀 변화서 숫자 자체가 기존에 뽑던 대학은 줄었지만 새로운 대학이 또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인 그 논술에서의 선발 인원은 줄지 않았다라는 거 별치 없습니다 거의. 이게 이제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또 그 적성 보는 대학들이 이제 그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수원대, 고대, 세종 좀 낮은 대학이었죠 상대적으로. 이런 대학이 논술을 봄으로써 중위권이 진입할 수 있는 저변이 좀 확대됐다. 이게 이제 전년도와 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대는 어때요? 지금? 약대 논술은 그러니까 최저 부분 때문에 의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 약대는 최저가 상당히 높아요. 의대하고 똑같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약대 논술을 통과할 최저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이제 전국에 있는 약대 정시 쪽까지도 가능할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상관없이 내가 아주 잘 나오든 뭐 의대급으로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약대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중대 약대 논술을 써보면 실질 경쟁률이 더 확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조심스럽게 탐구 2개 4, 5야 그것도. 두 개를 평균에 그럼 그 의대를 가는 점수가 원래 4, 5 정도 나왔으면 약부심이 중대 약부심이 대단하죠. 논술이 이제 생기면 근데 논술은 생각보다 없어요. 약대 뽑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인원수도 적고 제일 많이 뽑는 게 이제 고대에서 10명 여기 3화 5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나머지 숫자가 다 적어요. 뭐 동국대도 8명, 뭐 경희대 6명. 인원수 많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논술을 뽑는 데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쓴 애가 있죠. 지금 상위권반 둘 다 담임들이 이제 유학들이다 보니까 이과 상위권반이다 보니까 있긴 있는데 이게 썩 그렇게 5명 정도면 이게 쓰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 최저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이제 뭐랄까 이제 그 아이들에게 좀 목표를 주기 위한 거고 막말로 중대 4, 5 맞추면 아니 약대 안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최하부로 이제 많이 지금 추합이 돌 것 같고 이제 추가 합격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고 솔직히 4, 5 맞췄으면 딴 데 의대 가거든요. 최상위권대 의대 아니더라도. 뭐 제 생각인데 올해 그 최저 맞추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과는 그러니까 문과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질 확률이 높고 이과는 최저는 충분히 맞출 확률이 작년보다 좀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문과 애들이 이제 같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논술 준비를 의대만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학이 문제예요 올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학 범위가 미적, 확통, 기하까지 다 들어간 학교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논술을 한번 써볼까요? 했다가 야 범위가 이렇게 됐어 라고 했더니 전 그냥 정시로 갈랍니다 하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논술은 상당히 큰 부담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도 변수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논술을 그냥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하더라도 수리 논술을 좀 했더니 뭐 최저가 없는 학교들을 갖다 맞추는 뭐 전혀 이제 그 정시로는 전혀 못 갈 만한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경향도 올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죠. 출제 범위가 이제 기하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경쟁률이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반 친구들한테 이런 전략을 좀 세워주실 때 그 학생들이 그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나요? 출제 범위가 어떻고 막 이런 거를? 예, 다 알고 있죠. 재수생이라 알고 있죠. 재수생이라서 알고 있고 제 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애들 좀 알긴 할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아마 재수생들 중에도 일부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통이나 자기가 이제 미적을 만약에 이제 수능에서 이제 미적을 선택한 아이인데 확통이나 그러면 기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다 그냥 수능처럼 다 공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리 논술에서 다룰 만한 것만 골라서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논술에 대한 생각도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논술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갖다 얘기해 주는 거고 논술 좀 들어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술님들 얘기 들으면 수능처럼 기하나 그러니까 기하나 및 확통을 다 무조건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정 부분만 좀 연습만 좀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잘 모르는 애들은 다 하느라고 뭐 거의 이제 최저 못 맞추거나 뭐 하는 애들이 생길 거고 또 요령 있게 하는 애들은 정시 준비까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극과 극 현상도 올해는 좀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능 전에 보느냐 후에 보느냐도 크거든요, 논술은 이게. 그래서 홍대라든가 시립대, 연대같이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은 솔직히 저희는 좀 말리는 편이에요. 근데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변수들을 다 계산하면 논술도 결국은 그날의 컨디션도 좌우하겠지만 그래도 수리 논술은 써본 학생들, 준비해둔 학생들은 저는 시험 보기 전에 제 선생님 입장에 볼 때는 뭐 선생님 마찬가지겠지만 3학년 때 쭉 논술 해본 애들은 수능 전에 보겠다면 저는 말리진 않아요. 그거 갖다 굳이 맞아서 제가 또 말려가지고 또 나중에 원망 듣기 싫으니까. 근데 사실상 나중에 합격되는 걸 보면 그렇게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논술 많이 보내긴 보냅니다, 저희가.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수리 논술을 이제 부모님들께서 선택하실 때는 일단 관원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같이 보는지, 그다음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 원이라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시험 보는 날짜가 이게 많이 겹쳐요, 생각보다. 이게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토요일 그 주에 주말이 있고 딱 3번 정도의 주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 그 정도에 이제 보게 되는데 한 날 2개, 3개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침에 강한 NG, 오후에 강한 NG를 봐서 언제 시험 본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우스갯소리,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부산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가 한 날 봤죠, 오전 오후에서. KTX 라인이다. 그래서 그걸 타고서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보기엔 둘 다 못 봐, 이렇게 되면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서울에서도 한 10초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연대 뭐 서강대, 이대 뭐 같은 날 본다면. 근데 막 퀵서비스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고. 근데 이제 또 극각으로 떨어져 있으면 못 가는 거고. 주로 이제 중대하고 이제 걸렸던 게 그때 경희대하고 중대. 옛날에 이제 그랬을 경우에도 비슷한 그 지역에 있으면 이게 이동이 가능하면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냐 없냐 계산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 한 날 다 이동을 해서 본다는 게 말은 쉬운데. 그래서 요것도 감안을 하셔갖고 결국은 두 학교를 같이 본다면 최저 맞춘 대로 가면 되거든요. 높은 최저를 맞춘 대로. 그게 확률도 높잖아요, 확률적으로. 근데 요새는 최저가 또 둘 다 낮으면 뭐 거기서 또 거기라. 2합 4를 맞추나 2합 5를 맞추나 거기서 뭐 거기인 것 같아서. 근데 물론 이제 3합 6 맞추면 거기를 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변수를 다 감안을 하셔야 된다. 학생들, 보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담임들도 그거를 선생님도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애가 쓰고 싶다는 거 2장, 우리가 쓰라는 거 2장 이렇게 해서 결정을 보통 최소한 4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이제 과학논술의 여부, 그리고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은 얼마나 걸려 있고 내가 6월 평가원에 봤던 시험이 그 최저에 부합이 되는지, 그리고 논술 날짜가 언제 있는지, 시간도 좀 봐야겠네요. 몇 시에 보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는 거를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과학논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과학논술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과학논술을 이제 서울 안에 혹은 이제 그 외 기타 이제 뭐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들 이제 과학논술 지금 보는데 안 보는데 좀 어떻게 좀 나눠지나요 지금? 의대를 빼고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연대, 건대, 중대, 그 다음에 그렇게 3개에다가 과목이 또 중요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과학논술 같은 경우는 원하고 2가 있는데 성대나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원 위주로 내겠다라고 했고, 나머지 학교는 이제 2를 내는데 심도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과학논술 선생님들 표현을 약간 빌리자면 2 과목의 목차 정도 알면 볼 수 있는 정도 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목차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도 어느 정도 좀 된다는 부분이 제가 들어도 약간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제 2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에 대한 부담도 커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과학논술까지 있는 학교를 쓰는 아이들한테는 현재 6평에서 적어도 탐구 과목에서 2등급 이상인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학논술도 좀 공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과학논술을 쓴다 하더라도 일단 과탐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그게 나중에 막판 대비할 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과학논술도 영향을 주긴 주죠. 근데 뭐 그리고 건대 같은 경우는 이미 학과별로 과학논술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또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또 걔네는 지구과학을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고려해야 돼요. 연대는 지구과학이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투 과목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생투, 의대 논술은 거의 100% 생투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아주대가 몇 년 전만 해도 생투를 아예 이수를 하지 않으면 응시 자격을 안 줬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빠졌지만 여전히 시험은 의대 논술 생투가 나오는데 이 의대 논술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걸 지금 애들이 알까? 알고 쓰는 건가?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리 논술, 의학 논술, 의대가 그렇게 해요. 영어 재시문 따로, 의료 윤리도 따로 보고. 워낙 많아갖고 제가 써봤어요, 이거는. 수리, 의학 논술, 뭐 생명과학, 의료 윤리, 뭐 영어 재시문까지 뭐. 난 울산대 의대 논술을 본 애가 누군지 좀 봤으면 좋겠어. 본 적이 없어, 이 울대는. 이 정도면 그냥 정시로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대단한데 분명히 누군가 붙겠죠. 그렇게 누군가는 써서 붙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뭐 인원 못 채우면 이월 시키면 되는 거니까 아쉬울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니네 뭐 막말로 최저도 높아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해야지 하는 그다 보니까 역시 의대 논술은 정말 넘사벽이라는 표현이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보통 논술을 반 학생들한테 몇 장 정도 추천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시 분류를 할 때 아이가 이제 학종이나 교과를 쓸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나누거든요. 쓸 수 없으면 6장을 다 쓰게 하는 거고 쓸 수 있으면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시에 대한 가능성 고려해서 뭐 이제 상중하로 나눠서 또 이제 논술만 6개 쓰는 경우도 많죠. 그 인문 논술편 저희가 찍을 때도 그 이제 공부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인문 논술도 뭐 하루에 그 논술 수업을 듣는 친구면은 그날 수업이랑 뭐 첨삭 다 해서 뭐 한 5시간 정도 뭐 이렇게 지금 비율을 잡았었는데 수리 논술도 뭐 비슷한가요? 거기?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수리 논술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선행학습 금지가 된 이후부터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선행학습 금지되면서 교과 이외 과정 즉 대학 논술 과정이 출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실제 수리 논술을 출제할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각 대학에서 참관시키거든요. 출제할 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고등학교 범위인지 아닌지 물론 올해도 일부 뭐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걸렸어요. 출제 범위를 넘어서서 교육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수의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과 이제 밀접한 이제 수능 수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리 논술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수학 공부하는 것 자체가 수리 논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제하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수학은 아이들이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일주일에도. 그럼 거기에다가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따로 또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최대 5시간에서 6시간 넘지 말아라. 수업이 있다고 한다면 수업 3시간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주당 수능 수학하고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을 하게 되면 합치면 25시간, 30시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게 수리 논술하는 데 있어서 적은 시간은 아닌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첨삭도 꼭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오류가 나오는 부분 찾아서 해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 갖고 저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재수생들과 호흡하면서 있는 얘기를 그대로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정해진 어떤 교과서적인 뭐 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재에서 근데 물론 차이는 나죠. 딱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누구는 그렇게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역시 상황에 맞춰서 막말로 이제 수학 점수 뭐 4등, 5등 나오면 수능 힘들거든요. 막말로. 근데 시키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또 붙는 일도 나오고. 수능 수학에서 5등급, 6등급
나왔어도 수리논술 붙는 애도 있어요. 약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면은 안 붙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어떻게 또 그렇게 돼요? 그날 컨디션이지. 그날에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하도 이제 의심스러워서 뭐 예를 들면 3등급이 4등급인데 건대를 붙은 애도 있고 또 6등급인데 뭐 광운대를 붙은 애도 있고 근데 수학을 아주 잘했었냐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았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붙는 경우가 뭐냐면 결국은 수리 논술 범위를 어찌됐건 한 바퀴 제대로 돌렸느냐 돌리지 않았냐라는 부분들도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리 논술 선생님들도 물론 이제 선행학습 금지가 되면서 이제 수능 수학하고도 연결되긴 하지만 수리 논술만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전달력이나 표현력을 위해서 범위를 갖다 한 바퀴 정도 이상은 돌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해볼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무조건 수학이 3등급, 4등급, 5등급이니까 넌 수리 논술이 안 돼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정져서 얘기할 수만 없다. 그러니까 참 애매한 부분도 있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논술 공부 비중을 조금 더 두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고교 과정이라는 부분에서 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논술을 갖다가 너 10시간 해라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리논술 수업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 범위 이외에 수능 공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활용도에 대한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굳이 수리논술 공부를 더 늘려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시기를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빨리 준비. 원래는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번 돌아간다 한다면 2번 정도는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 했던 아이가 하려면 또 이제 잘 모르는 아이가 하려면 그 정도 된다고 해서 2번 정도 놀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긴 방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리논술 관련해서 얘기를 쭉 좀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좀 수리논술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 자연계 친구들한테 좀 당부의 한마디씩 좀 드린다면. 그러니까 수리논술은 답이 있다. 공부하면 된다. 하지만 발표가 없기 때문에 잔인하다.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왜 붙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해보자. 수리논술은 분명히 연습한 만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저의 확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리논술, 그러니까 논술은 실질 경쟁률을 참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보통은 4, 50대 1, 그러니까 최초 경쟁률이 4, 50대 1이었다고 한다면 최저 통과하는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 경쟁률은 20대 1 또는 10대 1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4, 50대, 60대 1, 뭐 이렇게 최초가 그렇게 되지만 실질 경쟁률은 20대 1 정도 나오고 중대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최저가 똑같긴 하지만 세 개 학교가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실질 경쟁률을 좀 고려해서 최저 아울러서 고려하고 해서 지원할 것. 그리고 또 하나가 학과냐 대학이냐를 좀 생각해달라. 이과라 하더라도 이과인 경우는 당연히 학과 우선이긴 한데 학과냐 대학이냐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고 어느 정도 좌우된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 성적 평균이 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최상위 학과는 평균이 높아지고 아무래도 낮은 학과 자연과학이나 뭐 환경 쪽 관련 학과들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와서 좀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수리 논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100일, 수능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학습법이라든지 공부 방법, 좀 멘탈 관리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